지난번 여름학교 때 이제 광도 함수를 했었고, 그다음에 공면상에서 투 포인트 펑션을 했는데 앵귤러 투 포인트 펑션을 오늘은 이제 이점 함수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일반적으로 얘가 왜 필요하고 그리고 어떻게 재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처음에 이제 지난번에도 했었는데 이점 함수가 뭐냐 하는 거죠. 이점 함수가 뭐냐면 이제 우주 거대 구조를 측정하는 하나의 방법인데요. 우주의 거대 구조가 뭐냐면 이게 이제 작년에 있는 걸 선행학습 하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그 모사 자료를 가지고 시뮬레이션 한 걸 가지고 이제 하늘에 뿌린 거예요. 여기 점 하나하나가 은하들이거든요. 이 은하들을 보시면 정말 딱 봐서 랜덤하게 안 돼 있고 뭔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어떤 구조가 보이죠. 그죠? 이런 구조들을 우주의 거대 구조라고 해요. 근데 거대 구조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얘가 어느 정도로 마구잡이 랜덤한 점들 분포와 다르냐 하는 걸 이제 정의를 하고 싶은 거죠. 이제 그거를 재는데 그걸 잴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바로 endpoint correlation function, n점 상관함수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주 거대 구조가 이렇게 딱 봐도 이제 랜덤이랑 다르니까 그죠? 근데 제가 이 슬라이드에 별로 그림이 많이 없어가지고 재밌는 GIF를 가져왔는데 이건 김주환 선생님이 저 주신 거거든요. 호라이즌 런 옛날 버전이고 시뮬레이션일 거예요. 이게 지금 보시면 레드시프트가 17일 때 시작해가지고 점점 옛날부터 해가지고 레드시프트가 줄어든다는 거는 지금 우주로 오는 거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얘네가 진화를 해요. 얘는 조금 더 랜덤이랑 가까워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얘네가 진화를 하면서 점점 이 연결되어 있는 코스믹 웹이라고 하는데 그 코스믹 웹이 점점 도드라지죠. 그게 이제 제가 말하는 랜덤리스가 줄어든다. 아니면 클러스터링이 늘어난다. 엔포인트 펑션이 커진다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죠? 점점 더 랜덤이랑 다르잖아요. 딱 봐도. 이제 그걸 이제 숫자로 아니면 함수로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엔포인트 코릴레이션 펑션이 하는 일입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되냐? 숫자적으로 이제 어떤 한 점을 생각해요. 갤럭시 여기 있는 점 갤럭시 생각하고 그 갤럭시로부터 거리 R에 따라서 우리가 두 가지를 비교를 합니다. 뭘 비교를 한다고 했냐면 이 관측한 우주 거대 구조와 랜덤 데이터를 비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랜덤하게 똑같은 넘버의 갤럭시가 있을 때 이 갤럭시와 거리 R인 다른 갤럭시가 있는 개수랑 우리가 보고 있는 개수를 비교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게 투 포인트 펑션이에요. 그래서 거리 R인 은하쌍의 개수를 구한 다음에 걔가 마구잡이로 되어 있는 분포에서 그 쌍을 구했을 때 그 쌍들의 개수의 차이. 그것이 바로 투 포인트 펑션입니다. 수학적으로는 이 P2라는 게 뭐냐면 좌표 X1이랑 여기 X1이랑 X2에서 모두 은하가 있을 확률. 그거 나누기 P1은 좌표 X에서 X1에서 있을 확률 곱하기 X2에서 있을 확률. 근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주론에서 하는 가정은 우주가 균일 등방하다는 거거든요. 균일 등방하다는 건 모든 점이 완전히 똑같다는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 여기에 한 점에서 은하가 있을 확률과 여기서 있을 은하가 있을 확률은 같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P1은 같은 함수예요. X나 X 더하기 R에 관계하지 않는. 그리고 P2는 어떤 한 점에 있는 은하 X를 잡고 X에서 R만큼 떨어져 있는 거 두 개 쌍을 보긴 하지만 이 P2도 X에는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우주가 균일 등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균일 등방하다는 건 보통 이제 어떤 책에서는 우리가 가정을 한다라고 쓰는 책도 있고 어떤 데서는 우리가 관측한 사실이라는 책도 있는데 관측한 사실과 합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큰 구조, 기가파섹 정도의 구조에서는 우리 우주는 균일 등방한 게 관측과 일치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금 더 풀었으면 이 P1이라는 거는 좌표 X에서 은하 하나를 찾을 확률이기 때문에 뭐에 비례하냐면 은하들의 밀도 N이랑 관계하죠. 그리고 이 밀도 대비, 델타는 밀도 대비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밀도가 우주 전체의 밀도와 약간씩 다를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델타라 그래요.
이 n은 우주 전체의 밀도고 그 점에서의 스페시픽한 밀도가 델타만큼 차이 나는데 이걸 밀도 대비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density contrast라고 하는데 density를 잰 다음에 은하 전체와 비교했을 때 얘가 얼마만큼 더 밀한지 아니면 소한지 나타내 주는 거죠. 투 포인트 펑션 P2는 좌표 x1, x2랑 관계를 하니까 그 평균 둘 곱한 거에다가 1 더하기 델타 x1, 1 더하기 델타 x2거든요. 그런데 델타라는 건 밀도 대비이기 때문에 전 우주 공간에 대해서 얘를 평균하면 얘는 딱 n만 남고 델타는 0이에요. 그죠? 근데 델타의 제곱은 전 우주 공간에 대해 평균을 하면 0이 아니고 걔가 바로 이제 수학적으로는 투 포인트 펑션으로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학적인 정의는 모든 가능한 우주에서 이런 계산을 하는 거예요. 수학적인 정의는. 근데 우리가 모든 가능한 우주의 결과를 갖고 있지 않잖아요. 우린 딱 우리 우주 하나만의 서베이가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어려운 말로 에르고딕이라는 거 하는데 이 프로퍼티를 공간 평균 한 게 그 앙상블 평균이랑 같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질문 있으면 저는 언제든지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밥 먹고 졸릴 테니까 질문하시면 환영입니다. 혹시 온라인 그래서 투 포인트 펑션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됐냐면 그 은하 사이 둘 사이의 거리의 함수를 잽니다. 50 메가파섹 H 인버스부터 200 메가파섹 H 인버스까지. 그리고 y축은 랜덤한 갤럭시 쌍에 비해서 이 갤럭시들이 얼마나 많이 쌍이 존재하느냐라는 거죠. 네. 질문. 네. 우리 우주가 경계가 없죠. 네. 근데 페이지 스페이스를 정의할 수 있는 이유는 균일 등방을 가정하기 때문에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우주의 샘플을 여기서 잡던 안드로메다에서 잡던 버그에서 잡던 걔네가 다 통계적으로는 동일한 샘플이다라는 것을 가정하는 거죠. 네, 이렇게 생겼어요. 작은 세퍼레이션에서는 얘가 아이고. 크다가 점점 떨어지다가 이상한 범프가 하나 있죠. 이 범프가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도 얘기할 거고 내일도 이야기할 거예요. 갖다 떨어지는 이런 모양이죠. 왜 이런 모양이 생기는지는 어제 박찬국 교수님 얘기하셨고 지난번에도 얘기하셨지만 우주의 진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우주가 초기에는 그 빛 우세였다가 물질 우세로 가면서 그동안에 이제 우주의 초기에 생겼던 퍼터베이션들이 그러니까 요동들이 어떻게 진화하는가 관계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풀어놨어요. 근데 풀어놓은 결과가 요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배우는 그린스 펑션이랑 같은 거예요. 그린스 펑션이 뭐예요? 어떤 개의 진화를 설명할 때 하나의 델타 펑션 임펄스를 주고 걔가 어떻게 변하는지 일단 보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 개 델타 펑션들을 더하는 거죠. 그죠? 그게 그린스 펑션이잖아요. 이건 뭐냐면 요 가운데에 우주 초기에 어떤 델타의 임펄스를 주는 거예요. 거기 델타 임펄스라는 건 뭐냐면 요동이 많은 지역, 밀한 지역을 하나 정하는 거죠. 다크매터도 많고 베리온도 많고 포톤도 많고 뉴트리노도 많고 그 다음에 걔를 한 번에 딱 모아놨다가 자 움직여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움직이냐면 처음에 0에서 탁 시작해서 밖으로 쭉 나가잖아요.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멈추고 그죠? 요거를 자세히 그려놓은 게 바로 오른쪽 그림이에요. 오른쪽 그림. 이건 뭐냐면 거리에 따라서 이 안에 있는 매스예요. 매스. 그러니까 이건 지금 덴시티고 매스니까 R 제곱을 곱하기 때문에 0에서는 0이에요. 그죠? 근데 하지만 이게 밖으로 나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몇 가지 그리는데 검은색이 다크매터, 파란색이 가스, 그다음에 빨간색이 포톤, 초록색이 뉴트리노예요.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자, 다크매터는 거의 가만히 있죠. 가운데. 근데 포톤이랑 베리온 이 밖으로 쭉 나가요. 처음에. 그러다가 포톤은 뉴트리노랑 같이 그냥 뭉치지 않고 쭉 퍼져나가기만 하고 베리온이 나중에 다크매터 따라오죠. 다시 한번. 그냥 되는구나. 네, 다시 볼게요. 다크매터는 그냥 가만히 앞에서 커지기만 하고 지금 베리온이랑 포톤이랑 나갔다가 어느 순간에 베리온이랑 포톤이 처음엔 같이 움직이다가
베리온이랑 포톤 볼게요. 처음에 같이 움직이죠. 같이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에 포톤은 그냥 쭉 밀려나가고 베리온만 앞에 쑥 커 있죠. 근데 베리온이 어떤 여기 많으니까 베리온도 중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 때문에 다 다크매터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CMB 그다음 포톤이랑 뉴트린은 그냥 별로 어떤 협동을 만들지 않고 얘네 둘이 벌어지는 순간이 바로 레드시프트가 한 1000 정도인데 그때 포톤이랑 베리온이 디커플 하게 돼요. 이게 CMB랑 관계가 있거든요. 그건 내일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 근데 중요한 건 CMB 때문에 이 범프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범프가 여기서 보여드린 이 범프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CMB랑 바리온이랑 같이 만든 이 범프를 BAO라고 해요. Baryon Acoustic Oscillation. 이게 생기는 이유는 그 원래 포톤이랑 가스랑 바리온이랑 커플을 안 했다면 포톤은 뉴트리노처럼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뉴트리노는 인터랙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빨리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쭉 나가기만 하고 퍼터베이션이 그러니까 초기에 여기 뉴트리노를 많이 모아놨다고 해도 그냥 퍼지기만 해요. 그렇죠? 여기서 뉴트리노는 질량이 없는 뉴트리노이기 때문에 중력도 효과를 받지 않고 그런데 가스랑 포톤이랑 커플링을 해가지고 포톤이 일단 첫 번째 천천히 움직여요. 뉴트리노보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가스 포톤이 베리온을 가지고 같이 움직여. 그래서 여기에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요 랭스 스케일이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잖아요. 굉장히 특별한 랭스 스케일이에요. 이 스케일이 뭐냐면 BAO 스케일이라고 해가지고 포톤이랑 베리온 가스가 처음에 빅뱅 때부터 시작해서 디커플 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거든요. 그 거리를 BAO 거리라고 합니다. 네. 요거는 요 베리온과 그 포톤 가스를 나타낸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베리온 나타낸 거죠. 왜냐면 포톤은 그냥 없어져 버릴 테니까. 그렇죠. 네. 네. 그건 다크매터 중력 때문에. 네. 이해가 되셨나요, 이거? 이게 사실 오늘 내일 얘기할 것 중에 가장 많은 물리가 들어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좀 많이 할애했습니다. 질문 없어요? 네. 엎어쓰기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이 포톤 가스가 그냥 있을 때 움직이는 게 프레셔 웨이브거든요. 근데 내가 말할 때 여러분들이 듣는 것도 프레셔 웨이브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향 진동이라고 해요. 그 프레셔, 그러니까 그 덴시티를 밀하게 했을 때 프레셔가 밀하게 돼가지고 걔가 다시 프레셔 때문에 프레셔가 커지면 레리파이 되니까 그게 계속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 정확히 동일한 피직스가 있기 때문에 음향 진동이라고. BAO를 중입자 음향 진동이라고 일본 사람들은 번역해요. 근데 너무 이름 어려우니까 그냥 BAO라고. 다른 질문 없나요? 넘어갈게요. 네. 특히 뉴트리노는 그러니까 포톤은 바리온이 있으니까 제가 중력장에서 빛이 꺾이기도 하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 빛 덩어리를 이렇게 왔을 때 중력이 그걸 잡아놓지는 못해요. 그래서 퍼지는 거예요. 근데 바리온은 그래서 그러니까 포톤들은 바리온과 커플하는 동안만 중력이랑 잡혀 있다가 바리온과 디커플 하면은 바로 그냥 빠이빠이 하고 가버리는 거죠. 네. 네. 아니죠. 이거는 광속과 차다. 얘네들의 움직임 속도는 사실 광속 나누기 루트 3이에요. 루트 3이 나오는 이유는 XYZ 세 방향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다른 거는 포톤 개개 입자 하나가 움직이는 광속인데 우리가 포톤을 모아가지고 가스를 만들었을 때 걔가 만드는 이제 프레셔 웨이브가 움직이는 속도를 사운드 속도라고 하는데 그 사운드 속도는 광속보다 작습니다. 다른 질문. 좋은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까 얘기했던 BAO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많이 써요.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질문.
밀도파의 시작은 양자요동이나 네 맞아요 양자요동이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이 하나가 지금 얘가 지금 그린스 펑션이라고 했잖아요. 그린스 펑션이면 처음에 어떤 누군가는 얘를 퍼터브하는 놈도 있을 거 아니야. 걔가 바로 양자요동들이에요. 양자요동이 어떤 부분을 밀하게 만들면 거기에 이제 이런 협동들이 생기고 걔네들이 이렇게 퍼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이 만드는 게 바로 이제 어제 박창호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던 우주의 밀도 협동인 거죠. 네. 작은 부분에서는 뭐가 사라진다. 음. 이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작은 거리에서는 그러니까 다크 매터도 있기 때문에 있는 거고 큰 부분에서는 얘를 따라가는 거죠. 포터베이션이 150만 커진 것은 우주의 팽창 때문인가요? 양자sob동 정도의 작은 크기의 포터베이션이라는 이 처음에 이제 임펄스가 작다는 거죠. 근데 얘는 지금 단위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린스 펑션이기 때문에 처음에 델타 펑션 임펄스를 줬을 때 얘가 어디까지 가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150 메가파섹은 그 사운드 웨이브 음향파가 빅뱅 때부터 CMB가 디커플링 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 요거를 제가 내일 말씀드리겠는데 이 150 메가파섹은 굉장히 정확하게 쟀어요 우리가. CMB로부터 내일 플랑크로부터 어떻게 재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 근데 그걸 가지고 시작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서 재미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점 상관함수를 쓰임 제일 처음에 이제 요즘 가장 지난 10년간 사람들이 많이 썼던 이유가 바로 이 BAO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BAO를 스탠다드 룰러, 그러니까 표준 자로 쓸 수 있거든요. 이 105 얘가 105 코무빙 메가파섹 H 인버스라는 거, 그러니까 150 메가파섹 H 인버스라는 게 H 없이 150 메가파섹이라는 게 굉장히 잘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 BAO 이 픽에 해당하는 앵글이랑 델타 세타랑 그 레드시프트 차이, 델타 적색이동 차이, 델타 G를 측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하를 가지고 탐사를 했을 때 이점 함수를 구하면 이점 함수를 이렇게 범프가 나오는 곳이 있었잖아요 아까. 그죠? 그 범프가 나오는 것에 해당하는 각과 델타 G를 재는데, 그러면 DBA를 알고 있고 얘를 측정하고 얘를 측정하면 뭘 측정할 수 있냐면 이 은하들이 있는 곳까지의 각거리, 각지름거리, 앵귤러 다이아미터 디스턴스와 허블 팽창 계수를 측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먼 곳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니까 사람들이 주로 이걸 쓰는 것이 이제 암흑 에너지의 성질을 알기 위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암흑 에너지를 기하학적 검증을 하는 것에 이걸 많이 씁니다. 어떻게 하냐 보여드릴게요. 자, 균일 등방하고 팽창하는 우주. 이 우주 사실 균일 등방 그리고 팽창하는 우주라는 이야기를 하면 딱 하나로 정의돼요. 딱 하나로 정해져요. 그런 우주는. 그래서 그런 우주의 이름이 붙은 게 프리드만, 르메트르, 로버트슨, 워커 우주거든요. 첫날 김주환 교수님 얘기하셨듯이 N은 하나고요. 저도 2개 썼다가 하나 지웠어요. 네, 이 우주에서의 계량 텐서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작년에 박찬원 교수님이 강의하신 것에 보면 선행학습에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요 A of T인데요. 얘가 팽창 척도인자고 이 K라는 놈은 공률 상수인데 평평할 땐 0이고 닫힌 데서는 1이고 열리는 데서는 마이너스 1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A를 이용해서 우리가 허블 팽창 속도라는 걸 정의를 합니다. 그 손주비 교수님 강의에서도 보여드렸었고, 그죠? 그다음에 이걸 딱 놓고 보면은 그러면 이제 A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아냐 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A는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외부에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K는 셋 중에 하나고. 그래서 이 A를 결정을 하는 것이 이제 프리드만 방정식인데 그건 결국 어디서 오는 거냐면 아인슈타인 방정식에서 와요. 아인슈타인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제가 뭐 풀진 않을 거지만 왼쪽 항은 이제 아인슈타인 텐서라고 하는 녀석이고 여기는 시공간의 기하학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량 텐서를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그 계량 텐서에는 A니 K니 하는 녀석들 여기 다 여기 들어가는 녀석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항은 에너지 운동량 텐서라는 녀석인데 여기는 이름이 얘기하듯이 에너지와
그 에너지들이 움직임 그걸 정보를 담고 있어요. 근데 균일 등방한 우주에서 여기에 딱 들어갈 수 있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밀도랑 압력. 그래서 이 식을 풀면 프리드만 방정식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왼쪽 항에 있는 게 A라고 했잖아요. 그 스케일 팩터가 있는데 스케일 팩터의 다이나믹스는 바로 여기에 들어있어요. 허블 팽창률. 그게 이제 H0은 지금의 허블 팽창률이고 그 다음에 요 TB뉴에 있는 녀석들이 다크 에너지니 매터니 레디에이션이 하는 녀석들이 들어있죠. 그리고 얘는 커비처인데 아까 보여드린 그 K랑 관계되거든요. 원래 왼쪽에 있는 애인데 사람들이 컨벤셔널하게 오른쪽으로 넘겨서 그냥 오메가 K라고 쳐요. 그래서 이 오메가들을 더하면 항상 1이 되게 그렇게 이 식을 써놨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BAO를 통해서 H를 잰다고 했잖아요. H를 각각의 다른 레시프트에 대해 재면은 뭘 알 수 있냐면 요 오메가 람다, 오메가 K, 오메가 메터, 오메가 R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요거 제가 쓴 거는 람다 CDM 지금 우리의 표준 우주 모형에서의 프리드만 방정식이고 근데 사실 람다가 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걸 약간 확장을 해서 람다가 우리가 뭔지 모르니까 그 람다의 양을 오메가 다크 에너지라고 하고 그 람다의 그 상태 방정식 이퀘이션 오브 스테이트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프레셔 나누기 덴시티거든요. 그러니까 압력 나누기 밀도 요거를 써가지고 이렇게 확장한 식 이걸 WCDM 모델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우주 모형에 있든지 거기에서 요즘 현재 오메가 값과 그리고 다른 물질들의 값을 알면 우주의 모든 시간에 대해서 이 프리드만 방정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팽창해 왔는지를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거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것도 손주희 교수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반지름거리가 뭐냐면 그 빛은 항상 이 계량에서 영측지성이라고 널 지오대식을 따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0으로 놔요. 빛의 궤적을 얘기할 때. 근데 특히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그 이렇게 탄젠셜하게 움직이는 거 말고 저 별에서 은하에서 나하트까지 오는 직진으로 오는 빛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0으로 두고 얘를 0으로 두고 그러면은 요 dt 제곱이랑 요거만 남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걸 이퀘이트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간 거리는 0부터 이 코디네이트가 0부터 이미션 한 포인트까지 요걸 접근하면 간 거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걔는 이 빛이니까 여기 얘가 같으니까 dt 나누기 a가 돼가지고 그다음에 여기서 얘가 dz 그래서 허블의 인버스를 접근한 거랑 같아요. 요게 뭐냐면 그 반지름 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은하서부터 우리까지의 거리. 이게 하나 있고 그러면 이제 요 반지름 거리가 여기 있는 애랑 반지름 거리가 여기 있는 애랑 차이가 dBAO잖아요. 요걸 측정을 함으로써 허브를 측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 있어요. 두 번째 뭐냐면 각지름 거리인데 그거는 여기 같은 거리에 같은 반지름 거리에 있는 두 은하 사이에 각이 델타 세타일 때 이 거리는 얼마일까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 A 곱하기 R 곱하기 델타 세타 요게 그 당시에 BAO 사이즈랑 같다라고 이퀘이트를 하면 요거를 또 우리가 알잖아요. 150 메가파섹 걔랑 관측한 델타 세타랑 관계로 DA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래서 이 DA랑 H를 잴 수 있어요. 각각의 레지스트에 대해서. 물론 이런 계산들을 손으로 하면 좋지만 요새는 컴퓨터가 잘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파이썬에서 에스트로파이를 깔면 에스트로파이 닷 코스모로지 닷뭐 코모빙 디스턴스, 앵귤러 다이아메터 디스턴스, 루미너스 디스턴스 하면은 각각의 코스모로지에 대해서 다 구해줘요. 그리고 심지어 WMAp이나 플랑크 같은 거 찾을 필요도 없고 여기 에스트로파이의 닷 코스모로지의 그 중에 하나 클래스로 WMAP 9이 있고 플랑크 18이 있어요. 플랑크 18이 있어요. 잘못하면 안 돼. 그래서 그걸 쓰면은
그냥 그 코스모스가 파라미터 찾을 필요도 없고 그냥 이걸 그려줘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메소드를 이용해서 갤럭시들을 근데 이걸 하려면 은하들을 많이 재야 돼요. 왜냐면은 이점 함수를 구한다고 했잖아요. 랜덤이랑 얼마나 다른 걸 봐야 되는데 그러면 저 은하들이 많아야 그걸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이 각각의 한 점들이 한 10만에서 100만 개 정도의 은하를 가지고 잰 점들이에요. 굉장히 비싼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적색이동에 따라서 거리를 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슬로운 은하 탐사에 메인 갤럭시가 있고 그다음에 슬로운에 이제 LRG가 있고 퀘이자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위글즈라는 서베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슬로운 라이만 알파도 있고 그거랑 비교해서 이 가운데 검은 라인은 플랑크를 이용해서 측정한 람다 CDM 파라미터를 가지고 이제 이론적으로 예측한 값이에요. 플랑크는 레드시프트가 1000이니까 쫙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플랑크로 잰 값은 가까이 올수록 약간 에러가 커지죠. 람다 CDM이랑 거의 일치해요. 이쪽에서는. 근데 하이 레드시프트로 가면은 높은 적색이동 가면 뭔가 좀 갑자기 뚝 떨어지는 이상한 그래프가 있죠. 그래서 요즘 이제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은 뭐냐면 뭐 대진이 아니면은 햇덱스니 스피어엑스니 그런 것들이 그런 서베이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적색이동이 1보다 큰 데에서 얘네들 더 정확하게 재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R3가 RBAO예요.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베리온이 드래그 앤 에폭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네, 그 첫 번째, 그러니까 이점 상관함수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첫 번째 방법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숙제를 통해서 잴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거 잴 수 있는 모티베이션을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적색 이동 변형이라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이거는 이름이 RSD거든요. Redshift Space Distortion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이 그림에서 가장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 친구인 올리비에 도레라는 분이 한 10년 전에 그렸어요. 이거는 밀레니엄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여기 그림 그려놓은 게 백그라운드의 블루는 물질 분포입니다. 그리고 오렌지는 그 밀레니엄 시뮬레이션의 갤럭시들이 실제 분포한 거예요. 실제 분포를 보면은 그 백그라운드에는 블루랑 거의 뭐 따라가는 분포를 보이잖아요. 근데 레드는 뭐냐면 적색이동 공간이라는 곳에서의 분포예요. 적색이동 공간은 무엇이냐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은하 탐사를 할 때 알고 있는 정보는 하늘의 어느 위치에 은하가 있다 하는 것과 그 은하의 스펙트럼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은하의 스펙트럼을 통해서 그 은하의 적색이동을 재고 적색이동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한 우주론 모형을 가지고 아까 그 에스트로파이 그 그림에서 적색이동하면 딱 나오잖아요. 거리가. 그 거리를 통해서 은하의 지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은하의 지도를 만들 때는 꼭 코스모스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적색이동 우리가 관측한 적색이동이 팽창에 의한 적색이동만 있는 게 아니라 특이속도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특이속도의 이 절대적인 컨트리뷰션은 굉장히 작아요. 사실 특히 멀리 있는 은하를 볼수록 작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특이속도가 그 밀도장이랑 연관이 돼 있어요. 밀도장이 높은 곳에서는 예를 들면 특이속도들이 점점 더 많이 비리얼라이즈 예를 들면 갤럭시 클러스를 생각하면 비리얼라이즈 돼가지고 속도가 막 이렇게 굉장히 많이 변하고 그리고 어떤 한 점이 예를 들면 오버덴시티가 있으면 그 주변에 갤럭시들은 그 오버덴시티 쪽으로 들어가려고 할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연관이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변화를 줍니다. 이 레드 닷과 그 옐로우 닷을 보면 여기 빨간색이랑 노란색을 보면은 예를 들면 여기 이런 데 보면 좀 약간 이렇게 길쭉하게 나와 있잖아요. 굉장히 다르죠. 여기서 코릴레이션 펑션을 구하면 굉장히 달라져요. 특히 달라지는 게 뭐냐면 제 다음 페이지에 써놨을 텐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2점 상관함수를 구해봤어요. 여기는 어떻게 했냐면 아까 그림에서는 그 3차원으로 공간을 그 평균한
이점 상관함수였는데 이점 상관함수는 그냥 그 페어를 계산하는 거니까 그 쌍이 몇 개 있는지 계산하는 거니까 그 쌍의 개수를 내가 내 그 라인 오브 사이트 방향이랑 그러니까 시선 방향이랑 시선 방향의 그 수직한 방향 요 두 가지 방향으로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적색이동 공간 변형이 없는 상태라면 사실 뭐 내가 보는 시선 방향이 특별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시선 방향과 수직 방향이 특별할 이유가 없어서 그 이점 상관함수가 이렇게 아이소트로픽한 그런 모양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적색이동 변형이라는 녀석은 꼭 이쪽 그 하늘에서 어디 있는 위치는 상관없이 거리만 변형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 아래 이름 변형을 심하게 시켜요. 이 탄젠셜 방향을 안 시키고 그래서 이 세퍼레이션이 그 수직한 방향과 평행한 방향으로 나누면 모양이 이렇게 등방하지 않고 아이소트로픽하지 않고 애나이소트로픽한 이런 모양이 나와요. 굉장히 특이한 이런 모양이. 그리고 이런 모양이 어디서 생기냐 하면은 바로 시선 방향의 속도장 때문에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속도 이 사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요. 이거를 보고 큰일 났다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다니 모델을 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이거를 잘 이용하면 속도장이라는 게 재기가 힘들잖아요. 이게 속도장의 효과를 잰 거니까 속도장의 효과를 통해서 뭔가 다른 물리량을 끄집어낼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긍정적인 면을 보는 거죠.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은하가 해정하는 효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고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효과는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그 theoretical하게 peculiar velocity 아까 제가 한 효과가 그 속도장이 밀도장과 연관이 있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연관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느냐라는 거 계산을 해본 거예요. 계산을 해봤더니 요거는 이 P0는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이라는 건데 얘는 그냥 1이에요. 1. 1이고 얘는 뮤라는 게 이제 이 시선 방향과의 각도거든요. 그래서 요 두 텀이 P2랑 P4 이 두 텀이 얼마나 비등방적이냐라는 걸 나타내 주는 건데 그럼 이 비등방성을 측정을 함으로써 정보를 얻을 수 있죠. 뭐에 대한 정보냐면 F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이 F가 뭐냐면 F가 여러분들 그 숙제에 마지막 문제 있잖아요. 거기 미분 방식 풀라고 내가 얘기한 거. 그 미분 방식 풀이의 타임 데리버티브가 바로 이 F예요. 그럼 이 F를 측정하면서 뭘 측정할 수 있냐면 우주 거대 구조가 어떤 빠르기로 증가하고 있는가라는 걸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식을 잠깐 생각해 보시면 2차 미분 방정식이었는데 그죠? 델타에 2개 미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1개 미분에 허블이 곱해졌잖아요. 그걸 어떻게 사람들이 해석을 하냐면 그냥 허블 익스펜전이 없으면 빨리빨리 자라야 했던 덴시티 필드가 허블 프릭션 때문에 점점 천천히 자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특히 그 허블 프릭션 중에 가장 프릭션을 많이 주는 녀석이 최근의 우주에서는 암흑 에너지예요. 암흑 에너지 무슨 일을 하냐면 우리가 발견할 때 당시에는 슈퍼노바가 더 멀어 보인다 했잖아요. 그런 일도 하지만 우주 거대 구조가 자라나는 속도를 점점 줄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의 인디펜던트한 정보거든요. 그러니까 지오메트리컬한 정보가 있고 다이내미컬한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 RSD 변형된 적색 이동 변형된 이 함수가 얼마나 아이소트로픽한 것부터 다른가를 이용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그 암흑에너지 효과가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가속 팽창 효과인데 가속 팽창이 어떤 경우에서는 중력 이론을 수정함으로써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수정 중력 이론에서는 이 F라는 것에 아까 그 F 있잖아요. 그 F를 쟀어요. 일단은 잰 거예요. 이 잰 거를 보여드릴게요. 그 적색 이동에 따라서 F를 이렇게 쟀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상대론을 기반으로 한 람다 CDM 값이랑 비교를 했어요. 이렇게 초록색이랑. 잘 맞는 면도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어떤 점들은 약간 밑에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밑에 있는 파란 선은 뭐냐면 우리가 상대성 이론 말고 다른 수정 중력이 있을 때 이 암흑 에너지가 어떤 다른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걸 사람들이 생각하다가 이 갬마라는 파라미터를 예전에 생각했거든요. 이 갬마는 F, 그러니까 이 F가 오메가 메터에 어떻게 의존하는가라는 그 함수, 그냥 파라미터예요. 근데 상대론이 아닌 거죠. 파란색. 파란색과 초록색은 어느 것이 딱히 더 맞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양을 측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사람들이 이 이점 상관함수를 쓰는 두 번째 이유예요. 그러니까 암흑 에너지를 두 가지 다른 양상으로 검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질문? 그러게요. 저도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는 말씀드린 상관함수고 여기 요 D19라는 게 우리 고등부학원의 듀프이 박사님이 잰 그 코스믹 플로우 3를 이용해 잰 거거든요. 이런 비슷한 거를 이제 저랑 황호성 교수님이랑 이제 하려고 에이스펙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음, 예. 이 F가 그 효과가 들어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력을 사람들이 수정할 때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뉴턴 중력 상수가 다른 거리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중력 포텐셜이랑 스페이스 커비처가 얼마나 다르냐 하는 게 있거든요. 그 두 가지 파라미터를 보통 하는데 이 감마 파라미터는 우리 중력 상수 G가 지구에서 측정한 G랑 전 우주에서 적용되는 G랑 같을까 다를까 하는 그 거예요. 네. 다를 수도 있잖아요, 사실. 같을 이유는 없잖아요. 네, 그것이 두 번째. 참 많은 일을 하고 있죠, 이점 상관함수가. 세 번째. 세 번째 뭐냐면 은하의 바이아스를 측정하는 데 많이 쓰여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아까 김주환 교수님이 어제 보여주신 그 코스모로티컬 시뮬레이션을 보통 이제 하는데 엠바디 시뮬레이션과 하이드로 시뮬레이션이잖아요. 근데 엠바디 시뮬레이션은 우리가 그 피직스를 잘 알고 있어요. 중력을 키고 우주가 팽창하니까 잘 진화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엠바디 시뮬레이션과 그 하이드로 시뮬레이션 사이에 괴리가 많아요. 하이드로 시뮬레이션은 거기 들어가기 엄청 많거든요. 특히 그 서브그레이드 피직스라 해가지고 그 스타 포메이션이니 피드백이니 하는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은하 탐사에서 측정을 하는 거는 직접 관측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은하들의 분포잖아요. 다크매터의 분포를 잴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뭐 위클렌징이나, 근데 그거는 이제 다른 이야기고, 은하 탐사에서는 이 은하 바이어스라는 걸 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은하들의 분포를 잰단 말이죠. 그래서 은하들의 분포가 그 메터들의 분포와 얼마나 다른가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 질문을 은하 바이어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얘를 알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럼 이걸 모델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엄청 어렵죠. 모델링 하려면 아까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헤일로를 만들어야 되고, 걔가 가끔씩 병합도 되고, 그다음 헤일로 안에서 가스도 식혀야 되고, 식힌 애들이 또 이렇게 응축돼야 되고, 별도 만들어야 되고, 그죠? 그런 것들을 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이론적으로 하기가. 근데 특히 우리가 이 은하 바이아스라는 것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이제 이론을 많이 만들거든요. 근데 그런 이론 중에 저희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특히 큰 스케일, 한 뭐 10메가파섹 이상인 스케일에 잘 맞는 것은 선형 바이아스라는 이론이에요. 선형 바이아스. 그래서 은하의 그 덴시티, 뭐라고 했지 내가? 밀도 대비, 덴시 컨트라스트가 매터의 밀도 대비에 선형적으로 관계하고, 그 다음에 엡실론이라는 꼭 이렇게 딱 정확한 릴레이션이 아니라 어떤 통계적인 불확정성이 좀 있는 거죠. 스토캐스티시티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러면 이 B를 은하의 바이아스 파라미터다라고 불러요. 이 이론은 큰 스케일에서 맞는 이론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 이 식을 잘 보면은 어떻게 이 B를 알 수 있느냐 할 때 이 델타 M이 있는 밀도가 주위보다 더 밀한 환경에서 얼마나 더 많은 은하들이 있겠니? 라는 질문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 입실론은 우리가 잠깐 무시한다고 치면 이건 그냥 스캐터니까 델타 M이 있는 어떤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놓고 봤을 때 그럼 우리가 밀한 더 덴시티가 높은 지역은 은하가 많을 거 아니에요. 덴시티가 낮은 지역은 은하가 적고 그건 좀 자명해 보이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관계하는 파라미터가 뭐냐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은하 바이아스라 그래요. 자, 그래서 바이아스 모델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카이저라는 분이 닉 카이저라는 분이 80년대 해놨던 이론이에요. 뭐냐면 덴시티 필드가 막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럼 은하들이 있는데 은하들 각각마다 질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질량에 해당하는 이제 티피컬한 그 반지름이 있을 거예요. 그 반지름으로 이 덴시티 필드를 일단 스무딩을 해요. 스무딩을. 그 다음에 여기 픽들이 좀 있죠. 이 픽들이 이제 은하가 생길 법한 곳들이에요. 근데 모든 픽들에서 은하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 픽들 중에서 어떤 크리티컬 덴시티를 넘어가는 애들만 은하가 생긴다라는 아주 간단한 이론인데 이 이론으로 많은 것을 설명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처음에 이 아이디어를 제시하신 분은 카이저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프레스 쉑터라는 분이 그 쉑터 펑션의 그 쉑터님과 그 프레스라는 분이 이 이론을 만들었어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은하들이 각각의 질량에서 얼만큼 있는지 하는 걸 만들어서 이제 그걸 프레스 쉑터 시어리라 그래요. 자, 근데 이 프레스 쉑터 시어리에서 그런 바이아스를 어떻게 구할까 하는 거죠. 아까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게 덴시 플럭체이션이 막 있을 때, 딱 있을 때 이걸 스무딩을 해가지고 어떤 스레시홀드를 넘는 애들은 갤럭시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어떤 density environment가 있을 때 얼마나 적은 갤럭시가 있겠느냐 하는 게 바이아스라고 했죠. 그걸 알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픽 배경 분리라는 픽 백그라운드 스플릿이라는 이제 스킴을 갖고 왔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말 그대로 아까 그 제가 제시한 질문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 덴시 필드를 픽과 이렇게 그 코스믹 민을 중심으로 이렇게 플럭츄에이션하는 픽과 백그라운드로 분리를 한 거죠. 내가 이런 오버덴시티 위에 티피컬한 덴시 플럭츄에이션을 이렇게 놨을 때 그럼 오버덴시티가 있으니까 덴시 플럭츄에이션이 조금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조금 더 커진 덴시티 플럭츄에이션에 얼마나 더 많은 갤럭시가 있겠느냐 하는 질문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은 이 바이아스를 알기 위해서 라지 스케일 질문은 뭐냐면 이 델타 M이 있을 때 굉장히 라지 스케일이 있어요. 내가 100 메가파르섹인 지역이 있어. 그 지역 세 개를 비교한다고 쳐봐요. 100 메가파르섹인데 오버 덴시티가 있고 아니면 커스믹 민 덴시티 100 메가파르섹이 있고 아니면 언더 덴시한 100 메가파르섹이 있어요. 거기다가 그 덴시티 플럭츄에이션을 막 놔요. 가우시안 랜덤 필드를 더해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가우시안 랜덤 필드 중에서 모델이죠. 이건 사실 모델. 어떤 특정한 크리티컬 오버덴시티를 넘는 애들이 은하가 된다라고 했을 때 오버덴시티랑 커스믹 민이랑 언더덴시티랑 비교해서 일단 어디가 제일 은하가 많을까요? 오버덴시티가 많죠. 그리고 어디가 제일 적을까요? 언더덴시티. 근데 문제는 얼마나 얼마나 많을까, 얼마나 적을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려고 이제 이 이론을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려고 하는 게 그러면 이제 이 덴시티 필드를 오버 덴시티에 있거나 아니면 민에 있거나 언더 덴시티에 있거나 똑같은 플럭체이션을 더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픽, 백그라운드, 스플릿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죠. 라지 스케일과 스몰 스케일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예, 내가 사실은 이걸 컨스턴트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너무나 워낙에 푸리에 트랜스폼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려는 거예요. 사실 컨스턴트 생각해도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이 이론의 핵심은 뭐였냐면 어떤 컨스턴트한 스레시홀드가 있고 그걸 넘는 게 갤럭시가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얘는 커스밍 민이죠. 아까 그림에서 보면 얘는 민을 중심으로 플럭츄에이션 하는 거니까. 그리고 얘는 백그라운드가 더해진 애. 볼게요. 커스밍 민이 있을 때 요 스레시홀드를 넘는 애가 하나, 둘, 셋이었어요. 그럼 얘는 커스밍 민 더하기 백그라운드가 있는 애인데 스레시홀드 넘는 애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더 많이 생겼죠. 근데 아까 했잖아요. 얼마나 더 많이 생겼냐 하는 걸 알고 싶다겠죠. 근데 이 상황을 보면은 뭐랑 똑같냐면 요 상황이랑 이 커스밍 민을 가지고 하나를 바꿔요. 이 스레시홀드를 컨스턴트가 아니라 이 아까 더했던 백그라운드만큼 빼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스레시홀드가 얘가 아니라 점선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서 뭐냐면 이 카이저 이론에서처럼 어떤 컨스턴트한 스레시홀드를 넘는 애들이 갤럭시가 된다라고 했을 때 오버 덴시티의 갤럭시가 더 많은 건 아는데 얼마나 더 많아지냐? 바로 스레시홀드를 오버 덴시티만큼 줄이면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이 이론의 핵심이고 그래서 이제 바이아스 파라미터를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하냐면 이 요 우리가 이걸 매스 펑션이라고 하는데 각각의 매스에 따라서 갤럭시가 얼마나 있냐 하는 거죠. 이 매스 펑션은 매스와 스레시홀드의 함수로 주어져요. 프레섹터 시어리에서. 그러면은 오버 덴시티가 있을 때 아까 뭐라고 했죠? 오버 덴시티에서의 갤럭시는 똑같은 코스믹 민 덴시티를 가지고 스레시홀드만 요만큼 줄여주면 그게 오버 덴시티 있을 때의 갤럭시 개수랑 같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나 더 많니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코스믹 민 덴시티를 가지고 델타 C만 바꿔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덴시티 컨트라스트니까 나눠준 거죠 얘랑. 그럼 이거는 그냥 테일러 엑스펜션을 할 수가 있잖아요. 델타 M이 작으니까 라지 스케일에서. 그러면은 이게 되는 거죠. 아까 바이아스라고 했던 그 B 파라미터가 굉장히 동떨어진 어떤 파라미터가 아니라 우리가 매스 펑션만 알면 그 매스 펑션을 크리티컬 덴시티로 미분한 값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아스를 알려고 하면은 매스 펑션만 알면 돼요. 그럼 매스 펑션 어떻게 아냐? 사람들이 또 해놨어요 이것도. 아까 그 프레섹터라는 분들이 티어리를 만들었다고 했잖아. 이거는 그 해석적인 티어리였고 그 다음에 쉐스트란 톨만이라는 분이 요 분들이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시뮬레이션과 피팅을 해가지고 좋은 폼을 만들었어요. 이 헤일로 맥스 펑션이 이런 함수를 돼 있다. 뭐 이런 사실 뭐 자세한 건 알 필요가 없고 그냥 이게 우리가 알 수 있는 함수고 이게 파라미터가 세 개 있어요. A랑 알파랑 P. 근데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2000년대 초반에 한 거거든요. 이 GIF라는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근데 이상하게 지금까지 잘 맞아. 그래서 시뮬레이션 막 해가지고 그냥 맞춰봐도 굉장히 잘 맞고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어요. 셰스트만 매스 펑션을. 그래서 이 매스 펑션이 지금 있잖아요. 매스 펑션이 있고 얘를 델타 C로 미분을 하면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바이아스에 대한 모델이 있잖아요. 그 헤일로의 갤럭시가 있어. 그럼 그 바이아스 모델이 있으니까 이 바이아스 모델을 가지고 뭘 하냐면 그럼 이게 매스 펑션이랑 바이아스랑 관계가 있으니까 매스가 주어지면 바이아스를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각각의 다른 렐시프트에서. 그래서 렐시프트에 따라서 바이아스 값, 그러니까 매스에 따라서 바이아스 값도 구할 수 있고 이 매스에 따른 바이아스 값이 각각의 렐시프트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렐시프트 4에서 바이아스가 3인 갤럭시 파퓰레이션을 찾았어요. 그죠? 그 이점 함수에서 구했어.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죠. 이 파퓰레이션이 로우 렐시프트에서는 어떤 파퓰레이션과 연결이 되냐 하는 거죠. 근데 바이아스는 갤럭시 머저가 없을 경우에 이 트랙을 따라서 이동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그냥 가만히 두고 세큘러 에볼루션을 했을 때 렐시프트 4에서 바이아스가 3인 녀석들은 렐시프트 1에서 바이아스 2인 녀석들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갤럭시가 들어있는 헤일로들이 바이아스를 잼으로써 걔네들이 각각의 다른 렐시프트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하는 헤일로 갤럭시 커넥션을 할 때 이 바이아스를 써요.
이게 세 번째 사람들이 어떻게 이 이점 상관함수를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티베이션스. 예. 네, 맞아요. 그렇죠. 걔는 굉장히 작은 애죠. 매스가 클수록 더 레어하고 레어 픽이니까 바이아스가 커져요. 아, 여기 나오네. 매스가 클수록 바이아스가 커져. 이게 레이시프트 0이고 1.9고 2.4거든요. 요 근처에 있네. 음. 아니요, 지금 이거는 매스에 따른 바이아스 그래프고 얘는 그리고 이 선들은 각각 다른 레이시프트거든요. 근데 오른쪽은 매스를 하나 픽스하고 레이시프트 이볼루션을 본 거. 네. 아, 맞다. 그걸 안. 2점 상관함수라는 것이 네. 어디 있지? 아, 여기. 지금 투 포인트 펑션이니까 이 델타의 제곱이 2점 상관함수거든요. 그래서 얘를 2점 상관함수로 쓰면 감사합니다. 갤럭시 2점 상관함수가 바이아스 제곱 곱하기 메터의 2점 상관함수. 네. 더하기 엡실론 제곱. 그래서 이제 라지 스케일에서 2점 상관함수의 크기를 보는 거죠. 크기를 봐서 걔가 메터의 2점 상관함수랑 얼마나 다른지 그 비율이 바이아스예요. 이렇게 잴 수 있어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들 있나요? 질문을 많이 하시면 전 좋습니다. 오케이, 그럼 다 아는 걸로 넘어갈게요. 네. 아, 이거는 이제 모형이죠. 모형이고 이 모형을 가지고 우리가 디듀스한 건 뭐냐면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매스 펑션이랑 바이아스랑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디듀스를 한 거고 이게 이 식은 당연히 이제 모형으로 만든 거니까 시뮬레이션 결과를 가지고 체크를 해봐야겠죠. 근데 시뮬레이션 결과를 가지고 사람들이 체크를 해봤는데 거의 맞는 걸로. 넘어갈게요. 그럼 자 이렇게 이제 좋은 2점 상관함수 구해봐야겠죠. 네. 아, 백그라운드가 무엇인지 백그라운드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관심이 있는 거는 어떤 라지 스케일에서 갤럭시가 얼마나 많고 적은지 그 라지 스케일의 덴시티를 백그라운드라고 부른 거예요. 답이 됐나요? 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제가 이 식을 이 식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질문을 바꾼 거잖아요. 그죠? 처음에 우리가 갤럭시 바이아스 얘기했을 땐 아, 이 복잡한 관계 어떻게 찾을까 하는 거였는데 두 번째는 이 식을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델타 M이 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델타 G가 얼마나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바꾼 거예요. 그냥. 그죠? 질문을 바꾼 다음에 답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질문들을 다르게 던져보는 것도 재밌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걸 구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다시 정의로 돌아왔어요. 계산하기 위해서. 얘를 어떻게 구할까 하는 거죠. 어떻게 구할까? 지금 P2를 구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 갤럭시가 있을 때 거리 아래에서 다른 갤럭시가 있을 확률, 아니면 다른 갤럭시의 개수를 볼 수 있겠죠. P1도 구해야 돼요. 그죠? 이거를 이제 시뮬레이션 같이 굉장히 어, 우리가 잘 컨트롤된 곳에서는 잘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점은 뭐냐면 은하 탐사처럼 진짜 데이터를 가지고 구할 때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 우리가 시뮬레이션에서는 그냥 잘 정의된 어떤 박스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P1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시뮬레이트한 그 은하에서 모든 점이 진짜로 균일 등반하잖아요. 근데
우리 실제 관측에서는 물론 우주가 균일도만 안 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관측하는 컨디션이 그날 다르잖아요. 내가 여기를 관측할 땐 구름이 조금 있다가 여기를 관측할 때 구름이 많았다가 그죠? 갑자기 싱도 바뀌고 막 바람이 막 다른 데로 불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사실 시간을 많이 쓰는 건 이 P1들을 재는데 시간을 많이 써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관측할 때는 이 P1들을 잴 때 P1이 뭐냐면 관측의 효과를 통해서 뭐 관측의 지형이나 컴플리트니스나 그것 때문에 이 랜덤 목록이 달라지는데 그것들을 다 넣어야 되잖아요, 효과를. 근데 여기에 D는 정말 솔리드한 거야. 은하가 있다, 없다. 그죠? 그래서 은하를 가지고 은하 쌍의 개수를 재는 건 완전 쉬운 일이고. 근데 우리가 관측 컨디션을 다 넣었을 때 얼마나 많은 은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지 여기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하냐면 이 R에서 우리가 조금의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가 너무 큰 페널티가 되지 않게 하는 방법들을 제안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미분값을 파이나이트 디퍼런스를 구할 때 어떻게 해요? 정의에 따라 하자고 하면은 x랑 x 더하기 엡실론 해가지고 뺀 다음에 엡실론 나오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안 하죠. x 더하기 엡실론이랑 x 빼기 엡실론이랑 차이해서 2 엡실론으로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지 오더 엡실론의 에러가 없어지니까. 그죠? 그거랑 정확히 동일한 이유로 사람들이 이 투포인트 펑션을 구할 때 우리가 조금의 에러를 냈을 때 그 에러들이 캔슬되는 그런 에스티메이터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이거를 이제 90년대 해오신 건데 80년대 90년대 그 데이비스랑 피브스 선생님 되게 많이 나오죠. 여름학교에서 피브스 선생님이 80년대 했던 게 D랑 DR 나온 다음에 E를 빼라. 그러니까 데이터랑 데이터의 쌍 이렇게 구하고 데이터랑 랜덤의 쌍을 구해서 나온 다음에 E를 빼라. 그런데 이게 이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못마땅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앤드류 해밀턴이라는 분이랑 랜디 잘레이라는 분이 랜디랑 잘레이 학생이었어요. 93년도에 나온 에스티메이터가 요거예요. 둘 다 동시에 나왔는데 요즘 사람들은 거의 이걸 써요. 이거. 그래서 안정적인 최소 분산 측정법인데 영어로는 로버스트한 미니멈 베리언스 에스티메이트. 이게 증명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R에서 뭔가 실수를 했을 때 요 DR과 RR이 그 실수의 리니어 오더 텀들 다 캔슬하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가 도드라지지 않는 그래서 안정적인 거죠. 실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그 서베이 컨디션을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실수를 했을 때 또 괜찮는 그런 에스티메이터. 물론 여러분들이 실습할 때는 그 시뮬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이 R이 그냥 컨티뉴어스한 굉장히 스무드한 R이라서 이걸 안 써도 되었고 하지만 나중에 진짜로 은하 탐사 결과를 가지고 구하고 싶다 할 때는 꼭 이걸 쓰셔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데이터와 데이터 간의 쌍의 개수 R의 함수로 데이터와 랜덤 간의 페어의 개수 랜덤과 랜덤과의 페어의 개수를 구해서 더하고 빼줘야 돼. 예. 그럼 이제 그냥 넘어가긴 좀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에서 할 때 얘네가 어떻게 실제로 할 수 있는지 사실 이거 해야 되는 거는 은하가 있고 은하가 있을 때 거리만 재면 돼요. 거리를 잰 다음에 히스토그램을 쫙 그리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RR이 그러니까 랜덤과 랜덤 사이에 우리가 클러스터링이 없을 때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넘버 데인시티가 n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랜덤한 포인트가 n개 있다 그래요. 큰 n개. 각각의 n마다 거리 R에서 그 R에서 델타 R만큼인데 볼륨 4파이 R 제곱 델타 R이겠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은하의 개수 n 바를 곱하면 되죠. 근데 각각의 랜덤 은하마다 랜덤 은하의 개수를 카운트를 해가지고 재면 얘 할 때 한 번 더해지고 얘 할 때 한 번 더해지니까 두 번 더해지잖아요. 그래서 나눠야 돼 2로. 그죠? 그럼 얘를 구하면 이렇게 이게 우리가 예측하는 이거 안 없어지죠 이거?
어떻게 없어지는 거지? 예측하는 페어의 개수예요. 그죠? 네. 이 장점이 아까 얘기했지만 그 아래 여기다 이제 에러를 넣는 거예요. 아래 에러 엡실론을 넣으면 그 엡실 이게 이 엡실론이잖아요. 빼기 이 엡실론을 했죠. 그다음에 R 제곱에서 엡실론 하나가 나와 하나 나와서 이 엡실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걔네가 캔슬돼요. 그러니까 내가 에러를 범했을 때 R에서 그 에러의 리니어 오더가 없어지고 리딩 오더가 엡실론 스퀘어이기 때문에 내가 10% 에러를 범하면 이 크시에 들어간 효과는 1%인 거죠. 그래서 이걸 써요. 이게 DD분의 D, DR분의 DD. 예. 그렇던데? DD분의 RR인가? 그건 너무 어비어스한 거고 그럼 논문을 못 썼겠지. 음. 그 전에 그러니까 RR은 너무 어비어스한 거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은 에러가 더 줄어든다라고 이제 논문을 쓴 거였죠. 근데 요거 이제 이게 이제 계산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투 포인트 펑션을 구하는 코드를 쌌을 때 요거를 이게 이제 우리가 아니까 이렇게 나와야 한다는 걸 이걸 이용해서 이제 코드를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어차피 카운트 하는 거니까. 그걸 항상 해보셔야 돼요. 굉장히 어비어스한 경우에 따라서 대해서 한 번씩 해보는 게 특히 코딩할 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잠깐 저 뒤에 앉아가지고 했었는데 거리에 따라서 이제 한 거예요. RR을 계산해 본 거죠. 어, 보면은 이게 제가 방금 써드린 식이고, 그죠? 그다음에 얘가 파란색이 제가 구한 거예요. 파티클을 100개를 넣고, 1000개를 넣고, 10,000개를 넣고, 10만 개를 넣고, 그냥 페어 개수를 구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린 거예요. 잘 맞죠? 일단 R이 작으면 이게 내가 박스를 100메가파섹을 했을 거예요. 100으로 했는데 근데 지금 한 10 넘어가면 잘 안 맞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박스가 작아서 아니면 동그라미가 커서. 그죠? 이 식은 어심한 게 뭐냐면 내가 전 우주에 대해 다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박스가 지금 바운더리가 있으니까 얘가 여기에 있으면 얘만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빠지죠. 그래서 RR의 개수가 적게 돼요. 이거를 복원을 시키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피리오딕 바운더리 컨디션을 주면 돼요. 그러면 얘가 다시 쭉 올라가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 DD를 구하고 DD를 구할 때 피리오딕 바운더리 컨디션을 쓰면 되죠. 그죠? 그러면은 그 경우에는 이 우리가 계산한 R을 쓸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겠다. 그럼 DD를 그냥 하는 거지. 그냥 계산을 하고 피리오딕 방식 없이 걔랑 R를 따로 계산해서 비교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 DD를 계산할 때랑 R를 계산할 때랑 동일한 컨디션 하에서 하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DD의 피리오딕 바운더리를 주고 피리오딕이란 뭐냐면 얘가 이쪽 박스 이쪽 끝과 저쪽 끝에 있을 때 멀더라도 가까운 것처럼 내가 여기 있는 것처럼 하는 게 피리오딕 바운더리 주는 거고 그때는 이 빨간 선을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싫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빨간 선은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가 익스프레션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기 싫다 그러면은 요 파란 선을 따로 구하고 그다음에 DD를 구해서 이제 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100개일 때는 금방 끝나요. 1000개일 때는 한 100배쯤 걸리죠. 근데 100배 좀 덜 걸리네요. 왜냐면은 이건 뭐 로딩 타임이겠죠. 그다음에 1000개랑 10,000개 사이에는 0.17초에서 2초니까 100배. 거의 정확하죠. 10배 커졌는데 그럼 카운팅을 100번 더 하니까. 네, 100배 더 하니까. 그다음에 200세컨. 여러분들 숙제에 나오는 건 뭐였어요? 128 큐브였잖아요. 그럼
128 곱하면 2 밀리언이죠. 얘 곱하기 20이에요. 그럼 얼마가 걸리겠어요? 20의 제곱 하면 400. 200초 곱하기 400초. 그러면은 8만 초? 8만 초는 약 몇 시간이야? 3,600으로 나누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너무 오래 걸리니까 뭔가 더 좋은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난 여름학교 보면 제가 2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빨리 하는지 알려드렸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트리 구조를 만들어서 군집이 있는 데는 군집이 있는 것끼리 다 나눈 다음에 그 군집마다 그러니까 루프를 군집마다 하는 거죠. 파티클마다 안 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빨라져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사실 뭐 어떻게 해봤자 10시간 하면 되니까 아니면 한 가지 저는 파티클 하나가 있을 때 그 옆에 있는 애들을 그 파티클 하나에 대해서 다른 100만 개를 다 하지 말고 왜냐면 이 콜레이션 펑션을 구할 때 뭐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끝까지. 예를 들면 내가 10메가파섹에서 50메가파섹만 할 거다. 그럼 50메가파섹 안에 있는 애들만 루핑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갑자기 얘가 쭉 줄어들지. 그죠? 네. 그러니까 트리 같은 외부 그 프로그램을 쓰고 싶지 않다 하는 경우에는 파티클 하나하나마다 셀렉션을 한 다음에 루핑을 해도 되고 근데 뭐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고 싶다 나는 그러면은 그냥 포르프를 2번 돌리면 10시간쯤 걸린다는 거 알아두세요. 질문 있나요? 없나요? 중요한 거는 DD랑 RR을 동등한 컨디션에서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DD에는 바운더리 컨디션을 주고 RR에는 안 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전혀 이상한 엉뚱한 함수가 나올 거예요. 네. 네. 예, 그러세요. 네. 자, 이점 함수의 부호와 적분 제한. 자, 이점 함수는 항상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답은 항상 다 가질 수 있어요. 양의 값과 음의 값을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항상 양이 있으면 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양수가 그러니까 그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그 r이 0으로 가까이 가면 크다고. 근데 그게 양수가 있으니까 꼭 음수가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이 제한식이 있어요. 적분 제한식이라고 하는데 인테그랄 컨스트레인트라고 하는데 그 상관함수를 이전 상관함수를 전 공간에 다 더하면 0이 돼야 돼. 굉장히 간단히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점 상관함수가 이제 요 덴시 컨트라스트 두 개를 곱하라고 했잖아요. 수학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면은 그 볼륨 에버리지 부피로 이제 에버리지를 하는 거죠. 델타랑 델타 더하기 r을 얘를 이 구한 값을 전 공간에 적분을 해버리면 그렇죠? 이중 적분이잖아요. x에 대해서 한 번 하고 r에 대해서 한 번 하고 그렇죠? 이중 적분을 이렇게 얘를 x 프라임으로 다시 정의하면은 그냥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버리지를 2번 하는 거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델타를 에버리지 하면 0이잖아요. 0 곱하기 0은 0. 그래서 그 투 포인트 펑션을 전 공간에 대해 적분을 하면 0이 돼야 돼가지고 그 작은 영역에서 투 포인트 펑션이 0이 그 파지티브였으면 굉장히 큰 영역에서는 네거티브가 돼야 돼. 파지티브 네거티브에서 R이 무한대로 가면 0이겠죠 당연히. 코릴레이션이 없으니까. 이런 제한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 여름학교에도 강조를 했지만 우리가 어떤 양을 쟀어요. 그럼 재고 끝이 아니잖아요. 뭘 알아야 돼요? 그 내가 잰 양이 의미가 있으려면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측정을 했어. 투포인트 펑션을 계산했어요. 아까 그 나오죠? 점점점점을 찍었어요. 근데 점점점점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에러가 있죠. 항상 에러를 재야 돼요. 에러를 안 재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잰 양이 얼마나 정확한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광도 함수를 쟀을 때는 에러를 어떻게 쟀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처음에 그러니까 두 가지의 리샘플링 방법이 있었는데 잭나이프랑 부트스트랩이 있었어요. 그죠? 잭나이프는 뭐냐면 잭나이프를 하나씩 도려낸 다음에 그죠? 하나씩 빼낸 것들의 분산을 구한 거였고 그 다음에 부트스트랩은 뭐였냐면 같은 사이즈를 같이 놓은 다음에 리샘플링 해가지고 예를 들면 내가
데이터가 100개의 점이 있는데 그 점들을 중복을 포함해서 리샘플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리샘플링 해서 나온 애들끼리의 분산을 구하는 게 재샘플링이에요. 근데 그것은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되는 이유는 뭐였냐면 이 각각의 샘플들이 인디펜던트하고 같은 PDF를 따른다는 조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점 상관함수 경우에는 그 코베런스 매트리스 구할 때 잭나이프나 부트스트랩을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전체 서베이를 가지고 거기서 잭나이프를 해버리면 그 서베이들 각각의 은하들이 다 코릴레이션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코릴레이션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정확한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 굉장히 라지 스케일을 포기하고 서베이를 나눠요. 한 100개로 나눠, 한 10개로 나눈 다음에 그 사이에 잭나이프를 하거나 보트스트랩 그건 할 수 있어요. 그건 할 수 있는데 서베이 전체를 가지고 은하들 몇 개를 빼고 더하고 하는 건 절대 하면 안 되고 가장 정확한 방법은 뭐냐면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디펜던트한 샘플링을 많이 해서 걔네들 사이의 공분산은 구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코베런스 매트릭스는 재샘플링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코베런스 그 투포인트 펑션들의 코베런스 매트릭스는 우리가 이제 그 이론적으로 계산해 볼 수가 있거든요. 이론적으로 계산하면은 이 코베런스 매트릭스가 R인 그 세퍼레이션 R과 세퍼레이션 R 프라임의 이론적인 코베런스 매트릭스는 이렇게 보여져요. 적분을 해야 돼요. 또 K 적분을 하는데 K가 뭔지는 곧 말씀드릴 거예요. K 적분을 하는데 이 J0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스페리컬 베셀 펑션 sin kx 오버 kx죠. 네, 스페리컬 베셀 펑션 2번 곱하고 여기다 파워 스펙트럼이라는 녀석을 곱한 다음에 얘를 더해줘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코베런스 매트릭스가 대각형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린 이 이점 함수 있잖아요. 걔네가 R이 뭐 50메가파섹일 때랑 60메가파섹일 때랑 70메가파섹일 때가 그 점들이 다 인디펜던트한 점들이 아니에요. 매시블리 코릴레이트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데이터 아나리시스 하기가 괴로워요. 정말 괴롭습니다. 근데 여기를 딱 보면은 이 P of K라는 애가 있죠. 파워 스펙트럼인데 얘는 이 친구는 코베런스 매트리스가 대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점 상관함수보다 파워 스펙트럼을 선호해요. 저를 포함해서. 선생님도 선호하시죠? 네. 네. 제가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제 생각에는 과소평가 될 것 같아요. 예. 예, 예. 예. 저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해보질 않아서 근데 과소평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코릴레이션 되어 있는 거 빼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파워 스펙트럼이라는 녀석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릴 거예요. 파워 스펙트럼을 이용하는 건 아까 제가 모티베이션 때 얘기했던 그 BAO를 잰다거나 그 RSD를 잰다거나 바이아스를 재는 거 똑같은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있고 왜냐하면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파워 스펙트럼이 뭔지 말씀드릴게요. 자, 파워 스펙트럼은 뭐냐면 이 밀도 대비 이 델타를 푸리에 공간으로 변환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푸리에 트랜스폼 여러분들 배우신 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KX 곱해서 적분하면 되죠. 이게 파워 스펙트럼이에요. 근데 이게 델타 K고 얘를 푸리에 공간으로 가면 바로 그 푸리에 공간에서 이점 함수가 바로 파워 스펙트럼이에요. 델타 제곱하면 이 PG of K가 되고 요 녀석 디락 델타가 나오죠. 얘가 굉장히 중요해요. 얘가 파워 스펙 이 디락 델타 덕분에 파워 스펙트럼의 공분산 행렬을 구할 때 걔네가 다이아고널 빼고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 디락 델타는 왜 나오냐면 우주가 균일 등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균일 등방한 우주에서는 이런 좋은 성질이 있다는 것이 개런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 델타랑 델타 X와 델타 K 얘네 둘은 그냥 푸리에 변환 관계예요. 푸리에 변환은 어떻게 보면은 좌표 변환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양자역학 시간에 배우잖아요. 그 슈레딩거 방정식을 X로 썼다가 P로 썼다가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제 질문은 이제 왜 굳이 퓨리에 변환을 할까요? 답은 아까 말씀드렸죠. 공분산 행렬이 다이아고널이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요
포인트에 대해서 풀이의 변화는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건 없고 단지 좌표 변환일 뿐이다라는 거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죠? 자, 선형대수학으로 돌아가서 선형대수학에서 우리가 오토고널 베이시스라는 걸 배우잖아요. 어떤 함수 공간, 벡터 공간이 있을 때 그 벡터 공간을 표현을 하려면 그냥 벡터를 그냥 써도 되지만 얘네들 어떤 컴포넌트별로 잘 나눠서 표현하면 또 편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컴포넌트를 쓸 때 컴포넌트를 쓰려면 이제 그 기저가 있어야 되거든요. 베이시스가. 근데 베이시스가 되려면 두 가지. 좋은 베이시스들은 이 두 가지를 만족해야 돼요. 완전성, completeness 컨디션이 있고, 그러니까 이 베이시스를 n이라고 쓰고, 제가 디락 노테이션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n이랑 n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면 오퍼레이터예요. 두 개 같이 쓰는 거. 그다음에 정규직교성. 얘네를 이가 서로 떨어져 있으면 얘는 이제 그 뭐라고 하냐? 내적이에요. 인너 프로덕트. 인너 프로덕트 했을 때 델타 NM이 되는 게 바로 이 오소노멀 컨디션이고, 그리고 완전성은 이 벡터랑 브라랑 캣이랑 이렇게 했을 때가 1이 된다는 거. 다 더하면 1이 된다는 거. 이 두 가지 컨디션이 있어요. 이게 좋은 베이시스 조건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냥 함수 공간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디멘전이 있는 벡터 공간이 아니라 인피니트 디멘전al 벡터 공간이거든요. 그거를 이름을 이제 힐버트 공간이라 그래요. 뭐 그냥 이름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벡터 스페이스인데, 근데 제너럴하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양은 이 델타예요. 델타. 그냥 어떤 추상적인 공간에는 델타예요. 걔는 뭔지는 모르지만, 근데 이 추상적인 공간인 델타를 아까 얘기했던 이 두 가지 성질 중에서 완전성을 이용하면 이 완전성이라는 게 아까는 제가 썸이라고 했지만 이거는 파이나이트 디멘전인 경우이고, 인피니트 디멘전인 힐버트 공간에서는 여러분들 그 양자학 시간에 항상 접근하잖아요. X에 대해서. 그럼 똑같이 X에 접근한 요게 없으면 얘는 1이에요. 1. 아이덴티티. 근데 1에다가 그냥 델타를 붙여놓은 거예요. 1 곱하기 델타는 1 곱하기 델타. 그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이 똑같은 거를 얘는 지금 리얼 스페이스의 베이시스 X로 표현한 거고, 이걸 똑같은 거를 푸리에 스페이스 베이시스 K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델타, 앱스트랙트한 델타를 X로 프로젝션을 한 거고, 인너 프로덕트를 한 거고, 얘는 델타를 K로 인너 프로덕트를 한 거죠. 그럼 얘네 두 개 사이의 관계가 뭘까를 궁금하잖아요. 그 두 사이의 공간은 바로 이게 푸리에 베이시스라는 거죠. 푸리에 베이시스는 뭐냐면 이게 사실 이 슬라이드가 왜 우리가 푸리에 변환을 쓰느냐는 건데, 푸리에 변환은 스페이셜 트랜슬레이션의 제너레이터예요. 어려운 말이지만 사실 간단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함수가 어떤 전 스페이스에 정의돼 있어요. fx가. 근데 fx랑 f에 조금 떨어진 x 더하기 델타 r을 연관을 시키고 싶다고 해봐요. 그죠? 그 연관을 시킬 때 나오는 오퍼레이터가 바로 얘거든요. 이 델타 r은 인피니테시멀이고 그레디언트잖아요. 그레디언트. 이 그레디언트를 우리가 푸리에 스페이스에 쓰면 k예요. k. 그래서 이 k는 고유 방정식, 여러분들 선형대 수학에 배운 거랑 똑같은 건데 그냥 단지 제가 이거를 그 인피니트 디멘전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k 오퍼레이터 k를 곱하면 당연히 k가 나오고, 아까 k가 뭐라고 했냐면 요 나블라라고 했으니까 얘를 넣으면 이 k 벡터를 x로 프로젝션 시킨 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푸리에 변환에 나오는 익스포넨셜이 나오는 거예요. 익스포넨셜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건 테일러 익스펜전이에요. 그래서 나블라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균일 등방한 우주를 가정하기 때문에 균일 등방한 우주를 표현하기에 가장 좋은 베이시스가 무엇이냐면 푸리에 베이시스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주 성질 자체가 이 푸리에 베이시스 자체를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 두 가지 베이시스 사이의 상관관계가 이 델타를 K로 프로젝션 시킨 이 델타 오브 K랑 델타를 X로 프로젝션 시킨 델타 오브 X랑 관계는 그냥 푸리에 트랜스폼이고, 반대는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사실 뭐 이게 수학적인 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델타를 X 스페이스에 쓰거나 K 스페이스에 쓰거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K 스페이스는 좀 더 우주의
그 시메트리를 대칭성을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K 스페이스를 쓰면 모든 게 간단해진다 하는 거죠. 간단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공변 분산이 그러니까 코베런스 매트릭스가 다이아고널이다. 그런 좋은 성질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면 요걸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데니시티 컨트라스트가 실수잖아요. 그 갤럭시 넘버 카운트를 하고 그 에버리지로 나눠가지고 1 뺀 거니까 걔를 실수에다가 요거 곱했잖아요. 그럼 델타 K가 나오는데 그럼 델타 K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하면 얘가 플러스가 되죠 그냥. 그래서 델타 K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는 델타 마이너스 K랑 같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또 이용하면 그 크씨랑 PK의 관계가 나오는데 아까 우리가 한참 얘기했던 2점 상관함수 얘는 파워 스펙트럼 자체의 푸리에 트랜스폼이에요. 그래서 모양은 어떠냐면 이 모양을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이 모양이 나와요. R에 대한 S에 대한 함수였는데 그걸 지금 이제 K에 대한 함수를 쓰는 거죠. 푸리에 공간의 K는 웨이브 넘버잖아요. 그래서 작은 K일수록 long wavelength고 큰 K일수록 short wavelength죠. 그러니까 람다랑 K는 서로 반비례 관계니까 그래서 K가 작은 곳이 large scale, K가 큰 곳이 small scale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보였던 이 범프 있잖아요. 범프. 이 범프를 포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런 그 뭐라고 하지? 위글이 나오죠. 이거를 BAO라고 하죠. 사람들이 보통. BAO는 요 범프를 BAO라고 하기도 하고 요 위글을 BAO라고 하기도 해요. 이 범프가 없이 그냥 매끈하게 떨어지는 함수였으면 요것만 나올 거예요. 이렇게만. 근데 예를 들면 이 범프가 왜 이게 위글이 생기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 범프가 예를 들면은 델타 펑션이었다고 쳐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여기서 그냥 사인 함수 하나 더한 거, 그죠? 근데 그냥 델타 펑션이 아니라 여러 개가 다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걔네가 점점 이제 디케이하는 디케이하는 사인 웨이브가 되는 거예요. 네. 공분할 확률이 리니어 오퍼레이터냐? 아니죠. 그건 스퀘어니까 리니어하지 않죠. 네. 네. 그래서 네, 질문. 네. 아, 알려주세요. 있으면. 제가 이해하는 방법은 이게 델타 여기 더한 거 그러니까 얘랑 얘는 리니어 변환이잖아요. 델타 펑션인 경우에는 사인 웨이브인데 이건 델타 펑션 더하기 범프니까 사인 웨이브를 이제 스무딩한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디케이한 사인 웨이브가 나온다는 거. 네. 네, 스무딩 펑션은 K 스페이스 가면 곱하기니까. 그러니까 가우시안 스무딩을 하는 건 가우시안 곱한 거랑 똑같잖아요. 그 댐핑된 사인 웨이브가 들어간. 사실 저는 보통 일을 할 때 프리 스페이스에서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리얼 스페이스가 좀 더. 근데 사실 리얼 스페이스를 시작한 이유는 이게 설명하기가 쉽거든요. 아까처럼 이렇게 딱 나가는 게 보이잖아요. 리얼 스페이스로 가면. 근데 프리 스페이스는 그런 거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측정할까요? 측정하기 해봐야 되니까. 아,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김장 교수님 코드에 들어있으니까 그걸 돌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인터프리를 하느냐 하는 건데 혹시 여러분들 하고 싶으면 해보셔도 돼요. 말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권장하는 바입니다. 네. 자, 은하의 밀도는 사실은 이제 델타 펑션 갤럭시 위치가 xi라고 할 때 그것들의 델타 펑션 스파이크들을 다 더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푸리에 변환을 하는 거는 이제 정의대로 하면은 여기다 곱해주니까 그냥 익스포넨셜들을 더한 거예요. 그럼 파워 스펙트럼이 뭐예요? 아까 그 델타를 두 개를 곱한 다음에 제곱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투 포인트 펑션이니까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단 말이죠. 정의에 따라.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 K가 그 K 벡터가
절대값이 k 더하기 그러니까 그 쉐라인에 있을 때 다 더한 다음에 그걸 에버리지를 해주면 파워 스펙트럼이 나온다 하는 거죠. 굉장히 심플한 에스티메이터예요. 그런데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k에서 구해야 되나 하는 거죠. 어떤 k에서 요 k들이 만약에 이건 여러분들 그 푸리에 변환할 때 디스크리트 푸리에 트랜스폼 할 때 배우는 건데 만약에 우주에 진짜로 어떤 크기 우주가 크기 L에서 반복된다면 그런 우주가 있다고 쳐요. 내가 뭐 10메가파섹 주기로 내가 한 명씩 더 있어. 그런 거죠. 예를 들면 그렇다면 그 이 그 사이즈 반복되는 사이즈를 2파이로 나눈 거 2파이 나누기 li 요 k에서만 측정하면 충분해요. 반복되는 우주에서는 어떤 그 띄엄띄엄 있는 k들이 그 반복되는 우주의 그 덴시티를 전부 설명할 수 있어요. 문제가 있죠. 우리가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린 유니크한데. 그래서 그리고 사실 관측상으로 사람들이 정말 근데 실험을 해봤어요. 우리가 CMB가 있잖아요. 우주 배경 복사를 가지고 혹시 그 템퍼러처 패턴이 반복되진 않는지 혹시 이쪽으로 봤는데 걔가 알고 보니까 저 뒤에 오는 패턴이랑 같진 않은지 실험을 해봤는데 안 같더래요. 그래서 우리 우주의 주기성은 최소한 우리가 관측한 내에서는 없는 걸로 판명이 됐습니다. 이건 뭐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실험적으로 증명이 된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반복되는 게 없어요. 반복되는 게 없고 그러면 이제 이게 충분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갤럭시 그러니까 은하들을 탐사를 해가지고 푸리에 변환을 할 때 하는 거는 사실은 인피니트 디멘전을 할 수 없고 어떤 사이즈가 있잖아요. 갤럭시 서베이를 하는 사이즈가 그죠? 그럼 그 사이즈 사실 우리가 수학적으로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 우주에 있는 덴시티 필드가 있을 때 걔한테 이 W를 곱하는 거예요. 윈도우 펑션이라고 하는데 W를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가 은하 탐사를 한 영역에서는 1, 밖에서는 0 이런 상문함 쓴 거죠. 그죠? 그럼 얘는 얼마나 좋은 성질이냐면 전 우주에 있는 인피니트한 그런 어떤 장과 우리가 관측한 장 사이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수학적인 이제 정리가 하나 나오는데 컨볼루션 티어럼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공업수학 시간에 배우셨어야 되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 네, 다 아시죠? 컨볼루션 티어럼이 뭐냐면 스테이트먼트는 이거예요. 리얼 스페이스, 그러니까 X 스페이스에서 곱셈으로 나오는 어떤 두 관계가 있으면 포리에 스페이스로 가면은 컨볼루션이 된다. 컨볼루션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어떤 K를 값을 구할 때 어떤 그 Q 값에다가 어떤 커널 이 윈도우 펑션을 K 빼기 Q로 해서 곱해주는 거죠. 어떤 커널이 있으면 걔를 들고 다니면서 곱해요. 곱한 다음에 에버리지하고 좀 옮긴 다음에 곱하고 좀 옮긴 다음에 곱하고 요즘 여러분들 많이 하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같은 거 할 때 쓰는 그 커널이랑 똑같은 커널이에요. 요 세어럼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 관계가 뭐냐면 우리가 인피니트한 우주의 덴시티 필드랑 관측한 덴시티 필드의 관계인데 그럼 K 스페이스로 가면 우리가 알고 싶은 인피니트한 우주에서의 푸리에 스페이스 펑션이랑 우리가 관측한 푸리에 스페이스 펑션의 관계일 거 아니에요. 얘가 요거로 관계져진다고. 그러니까 항상 모든 푸리에 스페이스를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컨볼루션 된 값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얘 모양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죠? 근데 요 탐사라는 영역에서는 1, 밖에서는 0인 상문함수의 푸리에 트랜스폼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다 그냥 박스라고 보면은 그 x, y, z를 우리가 이제 그냥 l, x, l, y, l, z인 박스라고 보면은 그 박스 하나하나 디렉션의 푸리에 트랜스폼은 아까 얘기했던 제가 여러분들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피리컬 벳셀 펑션이에요. 1이었다가 뚝 떨어져서 이렇게 오실레이션하는. 떨어진 스케일이 뭐냐면 얘가 그 KF 아까 보여드린 우주가 만약에 정말 주기성이 있다면 그 주기성을
주기성이 있는 우주를 설명하기에 충분한 그 KF 값에서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푸리에 트랜스폼을 이런 그 제한된 공간 내에서 했을 때는 이 KF 안쪽으로 재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걔네들은 이미 스무딩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파워 스펙트럼을 잴 때 어떤 K에 대해 재야하냐면 KF 최소한 KF만큼 떨어진 다른 K들에 대해 재야지 KF보다 가까운 데 있는 K들을 재면 걔네들은 컴퓨터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게 스무딩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디스크리트 프레이 트랜스폼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이 익스포넨셜 IKX를 더하거나 동일해요. 네, 이렇게 해보실 학생. 제가 이렇게 쓴 이유는 뭐냐면 해보지 말라는 얘기죠. 이건 뭐냐면 사실 갤럭시가 우리가 100만 개 있잖아요. 100만 개. 근데 내가 예를 들면 K 값을 한 1000개에 대해 재고 싶다. 그러면 익스포넨셜을 100만 개를 더해야 되잖아요. 한 K를 구하려면.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투 포인트 펑션 그냥 다 더하는 것보다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제가 한 번 해봤어요. 제 커리어 동안. 왜 했냐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데 에일리아싱이라는 굉장히 짜증나는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더하면 장점은 뭐냐면 그런 효과가 없어져요. 에일리아싱이라는 거는 우리가 오늘 다음에 조금 이따 말씀드릴 그 빠른 푸리에 변환을 하면은 생기는 사이드 이펙트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언젠가 한 번은 에이 짜증나 하면서 이거를 다 더해봤는데 안 끝나요. 안 끝나. 그래서 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포기를 하고 다른 방법을 이제 생각해냈는데 그걸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산 푸리에 변환 디스크리트 푸리에 트랜스폼을 이용해야 돼요. 빠르고 편리한 디스크리트 푸리에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밀도장을 반복되는 그리드, 여기서 뭐냐면 중요한 거는 밀도장을 그리드 위에 정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각각의 딱딱 반복되는 그리드 위에 갤럭시를. 그 다음에 요즘 범용으로 쓰는 거는 FFW예요. 이름이 뭐냐면 Fastest Fourier Transform in the West. 제 생각엔 in the world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용해서 푸리에 공간으로 이동해서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데 해주면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들어간 게 있잖아요. 밀도장은 그냥 더한 게 아니라 반복되는 그리드 위에 정의했잖아요. 그럼 그리드 위에 정의했다는 거는 그 이 방법에 따라서 사실 우리가 그 정의를 했다는 것이 콘볼루션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델타 펑션을 은하 하나를 개개인으로 온전히 딱 두지 않고 걔들에게 어떤 모양을 준 거죠. 이펙티브하게. 그래서 걔를 그리드로 놓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디컨볼루션이 꼭 필요해요. 디컨볼루션 안 해주면은 파워 스펙트럼이 뚝뚝 떨어져요. 근데 제 생각에 김주환 교수님이 디컨볼루션까지 다 해가지고 주셨을 거예요. 코드를. 여러분들이 근데 그 코드를 보면 되고. 근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 수도 코드인데 이 갤럭시가 여기에 하나 여기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아니다 여기 하나 있다고 치고 얘를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거는 이제 CIC라는 방법인데 이 갤럭시 하나의 질량을 각각 옆에 있는 얘랑 얘 4개에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나누냐면 이 갤럭시랑 요 점까지의 거리를 구해요. 얘는 지금 플로우에스가 가장 가까운 점을 찾아서 x라고 했고 그거 더하기 2를 xp라고 했고 y는 가장 가까운 점 여기를 x 더하기 1 x 더하기 1 이렇게 정의한 거죠. 그 다음에 w라는 거는 요 xi랑 이 그리드 점까지 거리를 wx, wy를 한 다음에 이 각각의 점에 x축으로 1 빼기 w 그러니까 w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가까운 점에 더 많은 웨이트를 주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w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많은 웨이트를 주는 거예요. w가 크면 더 적은 웨이트를 주고. 요 네 가지 물론 이건 2차원 얘기 때문에 3차원에서는 이제 z가 더 들어가야겠죠. 하지만 이렇게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 질량을 이렇게 네모난 어떤 구름 함수로 스프레드를 시킨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구름 함수랑 요 각각의 그리드 포인트가 차지하고 있는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땅이랑 겹치는 부분의 면적을 구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겹치는 면적만큼 여기 주고 여기 주고 여기 주고 한 거죠. 그게 이제 그리드로 옮기는 하나의 예시예요. 이거는 first order method고, 그다음에 얘를 이제 wx에 스퀘어하게 하면은 이제 tsc라고 하고, wx랑 관계없이 하면은 ngp, 그러니까 가까운 데를 골라서 다 몰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표현이 저렴했나? 네. 그 다음에 디컨볼루션 하는데 ngp랑, 그러니까 그냥 가까운데 다 주는 애랑 방금 한 CIC랑 TSC랑 다 그런 애들은 디컨볼루션 하는 것도 아까 얘기했던 싱크 펑션, 그러니까 스펙과 베셀 펑션 제로가 나타나고, 이 디컨볼루션은 여기에 파워로 해줄 수 있어요. 파워로. 근데 이걸 나눠주는 것만큼은 불충분한데, 아까 얘기했던 에일리아스 효과 때문에 그래요. 이 에일리아스 효과는 뭐냐면 이 그리드 포인트들이 레귤러한 간격으로 샘플링을 하는 거잖아요. 이 레귤러한 간격으로 샘플링 하는 걸 또 프리에 트랜스폼 하면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걔가 또 반복이 돼요. 프리에 트랜스폼이라는 게 다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영 근처에서의 그 파워 스펙트럼만 보고 싶은데, 이 다음 하모닉스에 있는 놈들이 얘가 길면 이 긴 애들이 더해져 가지고 내가 인터피어를 하거든요. 그걸 이제 에일리아싱 효과라 그래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에일리아싱 효과가 너무 커가지고 다 더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고. 근데 에일리아싱 효과를 이제 없애는 방법이 있긴 해요. 몇 가지. 우주론 쪽에서 많이 쓰는 거는 인터레이싱이라는 거 하는 건데, 그리드를 하나 구한 다음에 그리드를 반 사이즈만큼 다 쉬프트를 해요. 그래가지고 더하면 최소한 제일 처음에 있는 에일리아싱은 다 캔슬이 되거든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 귀찮다, 난 그냥 컴퓨터가 좋은 게 있다 그러면은 이 나이키스트를 줄일 수 있어요. 나이키스트는 뭐냐면 파이 나누기 h거든요. h는 이제 그리드 간격, 격자 간격을 줄이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격자 간격을 줄이려면 박스가 딱 있는데 격자 간격을 줄이려면 그리드를 더 촘촘히 쌓으면 될 거 아니에요.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겠지만 뭐 컴퓨터한테 사면 되지. 뭐 그렇게. 아니면 FFT도 이제 패러럴라이즈 돼 있으니까 패러럴 FFT를 하면은 또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에일리아싱을 줄일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재면 되는 거고. 근데 파워 스펙트럼은 조금 어려우니까 제가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김주환 교수님이 코드를 주셔가지고 그 코드를 여러분들이 써서 파워 스펙트럼 이제 구해 보시면 돼요. 제 생각에 여기 구해 보시면 이런 모양이 나와야 돼요. 이런 모양이. 어제 그 숙제에도 하나 나오잖아요. 예시가, 그죠? 밑에 있는 거랑 위에 있는 거랑 이런 모양, 비슷한 모양이 나오고, 각각의 렐시프트 적색이동에서 그 적색이동 높은 데부터 낮은 데로 갈수록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나오면 되고요. 그리고 그 낮은 데부터 높은 데로 갈 때 그 비율 값은 여러분들이 그 델타 타임 이볼루션 구한 거 있잖아요. 그거의 제곱이랑 일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델타가 2배가 되면 파워 스펙트럼은 4배. 왜냐하면 제곱이니까. 파워 스펙트럼이 델타가 2개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심 갖고 보셔야 할 거는, 이제 거기 김장 교수님 걸 보면은 리니어 파워 스펙트럼의 이볼루션도 나오거든요. 그 리니어 파워 스펙트럼이랑 여러분들이 엠바디 시뮬레이션 구한 파워 스펙트럼이랑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달라지는 것이 그러니까 걔가 2개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걸 잘 관찰하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측정하는 얘기는 했고,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정말 좋아요. 근데 혹시 여기서 못하시더라도 집에 가서라도 난 한번 구해보고 싶다 하면은 해보시고, 이게 안 나오면 이제 김장 교수님 코드를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 그 뜯어보다 보면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파워 스펙트럼을 측정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에 에러바,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지 그거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에러바는, 그러니까 분산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이아고널해요. 그러니까 거의 그 K
프라임과 같은 곳에서만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 파워 스펙트럼 구할 때 각각의 K 값들은 거의 인디펜던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에스티메이트를 할 수 있냐면 격자점들의 평균인데 격자점의 개수를 가지고 에스티메이트를 할 수 있어요. K가 작은 곳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은 뭐 1기가파섹 박스가 있다. 그런데 웨이브 넘버가 2기가파섹이다. 측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내가 박스가 이건데 이렇게 큰 사인 웨이브의 앰플리튜드를 알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박스가 예를 들면 1기가파섹인데 500메가파섹을 재고 싶다. 500메가파섹이 한 번, 두 번 나오죠. 한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두 번 나오고 이쪽 방향으로 두 번 나오고 8개.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10메가파섹이다. 그러면은 50개씩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어진 박스 사이즈에 대해서 K 값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웨이브를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분산이 작아져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작아지는지를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각자의 격자점의 개수는 K 스페이스에서 우리가 푸리에 스페이스에서 요 반경 그 뭐냐 구각 안에 있는 K 개수를 세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각의 볼륨이 4파이 K 제곱 델타 K죠. 아까 그 개수 셀 때랑 똑같이 그거 나누기 우리가 펀더멘탈한 그 웨이브 넘버가 있잖아요. 그죠? 그 KF 2파이 나누기 L 그거의 세제곱 요게 이제 격자점의 개수인데 나눠주죠 반으로. 이건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 성질 때문에 그래요. 어디 갔어? 느리네. 예. 델타의 마이너스 K가 델타 K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잖아요. 근데 파워 스펙트럼을 구할 때 뭘 했냐면 우리가 제곱을 했어요.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한 다음에 제곱한 거나 그냥 제곱한 거나 똑같죠. 그러니까 파워 스펙트럼을 구할 때 이 썸에는 K랑 마이너스 K는 같은 애예요, 사실. 그래서 한 번씩 더 더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격자 개수를 카운트할 때 그냥 4파이 K 제곱 델타 K를 해버리면 전 공간에 있는 K 제곱 그 전 구각의 볼륨이잖아요. 그 반을 나눠줘야 돼요. 왜냐면은 마이너스 K가 그냥 K랑 파워 스펙트럼이 같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격자점의 개수가 그 박스 볼륨 곱하기 K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파워 스펙트럼의 분산은 그러니까 여기 분산 매트릭스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다이아고널 하니까 분산은 그냥 파워 스펙트럼 나누기 NK의 스퀘어 루트. 왜냐하면 걔네들이 다 인디펜던트 하잖아요. NK개의 인디펜던트한 모드들을 평균한 거니까. 분산은 이렇게 돼요. 볼륨이 점점 K를 픽스했을 때 점점 큰 볼륨을 가지고 서베이를 할수록 어떤 K 모드에서 내가 파워 스펙트럼을 잴 수 있는 분산은 점점 더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K가 0.02가 되는 데에서 거의 꺾이거든요. 한번 꺾이는 걸 잘 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거보다 더 큰 볼륨의 서베이를 갤럭시 서베이를 해야 되는 거고 예를 들면 내가 BA를 잘 보고 싶다. BAO를 그럼 BAO K 스케일에서 요게 충분히 큰 요게 충분히 작은 얘가 분모가 충분히 큰 그런 서베이를 해야 BAO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근데 오늘 배운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분산은 딱 요거다. 그리고 코릴레이션은 없다.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7개의 다른 코스모스컬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파워 스펙트럼을 쟀거든요. 여기 보면은 분산이 어떻게 돼요? K가 클수록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K가 큰 데에서는 얘네들이 7개를 다르게 했지만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근데 K가 작은 데서 막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분산이 커지다가 작아지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커스믹 베리언스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박스 베리언스라고 하고 뭐 그러는데 커스믹 베리언스는 사실은 좀 안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이거는 서베이 볼륨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커스믹 베리언스는 내일 말씀드릴게요. 내일 그 우주 배경 복사는 정말로 커스믹 베리언스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하늘이 딱 하나기 때문에 거긴 더 이상 못해요. 더 이상 잘할 수 없는 딱 리밋이 있어요. 근데 파워 스펙트럼은 그렇진 않고 혹시나 뭐 먼 미래에 우리가 우주에 있는 모든 은하를 다 관측하면은 그때는 코스믹 밸런스를 쓸 수 있겠네요.
파워 스펙트럼 분사는 이렇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 생각에 네. 다음에 우주 배경복사니까 내일은 배경복사를 말씀드릴 거고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교수님, 저 이 슬라이드에서 격자점의 수가 뭘 의미하는지 못 따라가가지고. 이게 아까 이 그림이 그러니까 이 얘는 요 이산 풀이의 변환의 특징이거든요. 이 이산 풀이의 변환을 하면 했을 때 이 케이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드점 있죠. 그 격자점으로 은하들을 분포를 시킨 다음에 걔를 풀이의 변환을 하잖아요. 그럼 풀이의 스페이스에서도 격자점에서만 델타가 나와요. 그래서 격자점에서만 파워 스펙트럼들을 구할 수 있거든요. 가까이 격자점이. 근데 그 격자점 사이의 간격은 물론 우리가 아까 본 요 간격으로 딱딱 나오게 돼 있어요. 요 KF 간격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딱딱딱 격자점이 있는데 그럼 내가 K를 예를 들면 뭐 0.1에서 0.2까지 재고 싶다. 그러면 0점에서 0점이 되는 그 점들을 다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0점에서 0점이 되는 점들을 다 모으는데 그럼 그 볼륨이 거기에 들어가는 볼륨이 얘잖아요. 0.1에서 0.2 사이면 뭐 이걸 빼면 되니까 그 다음에 각각의 점들이 갖고 있는 볼륨이 요 KF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KF 3승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 부피 나누기 하나의 그 풀리의 유닛이 갖고 있는 볼륨 하면은 내가 그 점이 몇 개 있는지에 대한 예측값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 KF라는 게 네. KF라는 게 그러니까 유닛이 어디서 결정되는 박스 사이즈로요? 음, 음, 내가 큰 음. 박스를 가져가면 더 촘촘하게 케이스를 볼수 있고 작은 박스로 하면 네, 감사합니다. 채팅창에 질문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아까 놓친 질문이 하나 있어서 네, 그 이원재 학생 질문인데 제가 혹시 읽어드릴까요? 네. 제가 볼게요. 네. 어떤 걸 놓쳤죠? 저 매스 프로파일 저거 그러니까 증가하는 이유는 그냥 잘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퍼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잘하기도 하거든요. 지금 이 그림인 것 같은데 여기 딱 나갔네. 네, 요것이 증가하는 이유는 처음에 이0 가운데 0 근처에 증가하는 건 이제 얘가 다크 매터 퍼터베이션 계속 증가하니까 그죠? 근데 이 증가하는 율도 처음에 이제 레디에이션 빛 우세 시기에는 되게 천천히 증가해요. 많이 해봤자 그 스케일 팩터의 로그로. 근데 그 여러분들 그 숙제에서 풀면 알겠지만 물질 우세 시기에는 얘가 스케일 팩터랑 비례로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증가하는 거고. 근데 보면 얘는 그러니까 그렇지. 포톤은 베리온과 커플하고 있는 동안에만 증가할 수 있어요. 뉴트리노 보시면 뉴트리노 증가하지 않잖아요. 뉴트리노는 쭉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뉴트리노는 점점 내려가죠. 딴 거에 비해서 내려가는 게 Y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얘는 쭉 나가는 거죠. 그냥. 그리고 다른 질문은 백그라운드 했고 BA로 측정한 H 값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줄 수 있는가요? BA로 측정한 H 값은 68이죠. 그 사람 어제 손주희 박사님 얘기했던 H나 텐션 얘기할 때 그 CMB로 잰 값이 70
반대다. CMB로 잰 값이 68이잖아요. 그리고 BA로 잰 값도 근처예요. 68. 근데 슈퍼노바로 잰 게 72. 그래서 BAO랑 CMB는 거의 일치해요. 네. 오케이. 레드시프트 스페이스 디스토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얘죠. 예, 이게 키 슬라이드인데 중요한 건 이제 관측된 적색 이동이 팽창에 대한 적색 이동, 우리가 알고 있는 허블 익스팬전에 의한 거 더하기 특이 속도. 특이 속도에 의한 효과가 이제 나타내는 게 바로 레드시프트 스페이스 디스토션이고, 걔 때문에 이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거죠. 네. 등방이었던 그 투포인트 2점 상관함수가 얘가 이제 텐젠셜한 방향이랑 수직한 방향이랑 패러럴한 방향으로 그린 건데, 얘가 더 이상 등방이 아니고 이런 굉장히 리치한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BAO잖아요. 이게 BAO예요. BAO 근처에서는 좀 더 이렇게 샤프하게 되거든요. 왜냐면은 BAO라는 게 로컬하게는 덴시티 픽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픽을 근처로 속도장이 글로 간다고 했잖아요. 픽이 점점 커지려면 속도장이 그리고 이제 속도장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밑에 있던 애들은 BAO 근처로 가는 것처럼 보이고 위에 있던 애들도 내려가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이 픽은 더 샤프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특히 속도장의 효과가 이 2점 상관함수의 모양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식에서는 2점 상관함수가 이 앞에 거는 이제 아이소트로픽한 등방인 경우고, 이 두 텀이 등방성에서 벗어난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얘네가 뭐에 비례하냐면 이 F에 비례하거든요. F. 이 F가 바로 속도장이랑 관련이 있어요. 뭐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F를 가지고 네, 다이나믹스를 잴 수 있는 거죠. 속도장이 덴시티랑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빨리 증가하는가.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동력학적으로 암흑 에너지 모델을 검증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였죠. 네.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네, 저 그 처음에 시작을 밀도, 그러니까 질량 밀도의 비균질성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네. 그 은하의 이점 상관함수를 구할 때 DD나 DR을 쓰면은 개수를 세는 것 같아서 네. 두 개가 잘 연결이 안 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개수를 재는 게 맞죠.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있어. 네. 이 점 상관은 처음 정의가 거리가 R인 은하쌍의 개수가 랜덤한 쌍과 다른 정도잖아요. 그러면 쌍의 개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세야 될 거 아니에요. 개수를. 그죠? 개수를 세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서베이 컨디션을 잘 적용한 마구잡이 쌍의 개수를 구해가지고 그 마구잡이도 개수를 세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준비하는 게 이제 D라는 건 관측된 은하 목록이고, R은 관측 효과를 다 넣은 무작위 목록이고, 그래서 DD는 뭐냐면 관측된 은하 사이의 쌍의 개수, 거리의 함수로, DR은 관측된 은하랑 관측의 효과를 넣은 무작위 목록의 쌍의 개수. 그렇죠? 아니면 RR은 무작위 목록상의 쌍의 개수. 근데 그거를 이제 거리의 함수로 재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이 방에서 여러분들의 투 포인트 펑션을 구한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굉장히 레귤러하잖아 지금 의자 때문에. 네. 어떻게 하냐면 학생들 한 명을 놓고 포르프를 돌리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버디수를 다 해가지고 거리를 잰 다음에, 그죠? 그다음에 히스토그램을 구하는 거. 다음 학생도 구하고 다음 학생도 구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관측된 학생 목록에 DD를 구한 거고, 그다음에 랜덤하게 좀 여러분들 레귤러 하지만 랜덤하게 생긴 요 바닥에 동그라미들, 이 동그라미들 사이에 모든 동그라미 쌍에 대해서 거리를 구한 다음에, 그죠? 그 거리에 따라서 이제 RR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쌍쌍을 한 거를 동그라미들을 한 걸로 나누고 2를 빼면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이점 함수가 됩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동그라미들과 여러분들의 숫자가 다르잖아요. 숫자는 노멀라이즈 해줘야 돼요. 당연히.
은하들 사이에 질량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어떤 은하가 특정 은하보다 10배 이상 무겁다 그러면 그 은하는 다른 은하보다 10개의 웨이트를 가지는 거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 은하 10배의 개수만으로 웨이트를 충분한지. 갖게 할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이점 함수를 구할 때는 은하들의 질량과 보통 할 때는 질량과 상관없이 이점 함수를 구해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인데 제가 관심 있는 것도 우리가 은하를 잴 때 사실 은하의 RA 덱 레이시프트보다 더 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 정보들을 이런 코릴레이션 펑션 어널리시스에 넣을 수 있거든요, 분명히. 그 예로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옛날에 이제 2010년 정도에 로스 셀작이 뭘 했냐면 은하들을 호스팅하는 헤일로 매스로 웨이팅을 해서 코릴레이션 펑션을 구하면 그러면 은하들이 이제 우리가 점점점 은하라서 그 포화성 노이즈가 있거든요. 그 포화성 노이즈가 서프레스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문제는 뭐냐면 은하들의 질량을 각각의 질량을 재는 게 어려워서 그 언서티티가 너무 커서 이제 별 효과가 없다는 게 요즘은 결론이긴 한데 그런 비슷한 걸로 예를 들면 매스 프록스가 되는 다른 밴드 패스 루미너시티를 아니 플럭스를 넣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또 뭐가 끝난 네. 네, 제가 그 지금 약간 큰 그림에서 잘 정리가 안 돼서 그러는데 만약에 이제 시뮬레이션 한 결과가 있으면 거기서 파워 스펙트럼을 구하고 싶으면은 먼저 투 포인트 코릴레이션 펑션을 구하고 거기서 이제 풀의 변환을 통해 파워 스펙트럼을 구하는 건가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시뮬레이션은 가능한데 실제 은하 서베이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추천되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 R이라는 녀석이 다양한 어저튼트가 있기 때문에 걔네들을 그러니까 오퍼레이션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 에러들이 막 이상하게 더해지고 막 컨버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할 때는 코레이션 펑션 따로 구하고 파워 스펙트럼 따로 구해서 서로 다 별개로 어나리시스를 해요.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두 개가 동일한 정보를 줘야 되기 때문에 아이디어랑 월드에서는 똑같은 우주론적 컨스트레인트 줘야 되지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그 제가 궁금한 그러면 실제 관측 결과로 파워 스펙트럼을 구할 때 그 데이터 오버덴시티 데이터로 구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그냥 은하의 하나의 위치잖아요. 그럼 되게 약간 디스크리트하게 나타날 것 같은데 그걸로 파워 스펙트럼을 어떻게 구하는지 약간 그 아직 정리가 잘 안 돼서 이렇게 똑같이 그러니까 이 DDRR 하듯이 그 D를 가지고 이렇게 격자로 옮기고요. R을 가지고 격자로 옮겨서 아까 DD 빼기 EDR 더하기 RR이었잖아요. 그 똑같이 델타 갤럭시 빼기 델타 랜덤 해가지고 그거의 파워 스펙트럼을 구해요.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들 있나요? 없으면 시간이 다 됐으니까 끝내고 30분 쉬도록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